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며 북러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지난 연말 북한에서 전력난으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연말에 북한에서 있었던 열차 전복 사고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에 따르면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가 전복돼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첩보 수준이고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이제 만일에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단천지구가 광산 지역이에요. 아주 풍부한 여러 가지 지하전이 매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천에서 검덕으로 가는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이제 단천에서 검덕까지는 원래 통근 열차가 하루에 3번 다녀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이 열차가 아니고 평양에서 급행으로 갔던, 직행으로 갔던 열차가 보통 이제 단천에서 일부 내리고 나머지 몇 량을 끌고 이제 검덕으로 가거든요. 만일 사고가 사실이라면 그 열차, 그러니까 전체 열차는 아니고 대략 한 5개 정도의 그 객차를 달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복이 아니고 사실은 그쪽 산악 지역이니까 추락한 거예요. 아, 그 전복이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 400명 이상은 기존의 행태를 봤을 때 좀 과장된 숫자 같고요. 대략 한 그 저 정도 사고라면 200명 내외의 사망자는 발생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뭐 원인은 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 좋을 때 음.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서 철도 시찰을 한번 갔어요. 네네. 현장 점검을. 예. 그때 단천으로 갔습니다. 아, 그때 이제 우리 측 그 방문단, 이제 점검단이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모든 시설이 일제 때 만들어 놓은 일제시대 일제 때요? 시대 때. 아, 그러니까 일제 때 만들어 놓은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심지어는 철로 밑에 침목이 없어서 공중에 떠 있는 그 철로가 그래서 매우 공포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의외로 이 철도가 아. 전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좋은 전철이 아니고 이제 과거에 구식 전철이고 또 그 왕복이 아니고 단선입니다. 복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주철 정도라고 그래서 대략 화물과 여객의 80% 이상을 철도가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전철이니까 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다 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일 거예요. 전력 부족, 그다음에 철도 노후화, 그다음에 화차의 문제 이런 것들일 것 같고요. 아마 과도한 과밀 인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통근 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열차에 한 60명 정도 타거든요. 예. 그럼 지금 한 3량 정도 추락했다면은 아마 한 180명 내외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겠죠. 예. 근데 전해지는 보도에 따르면 이 사망자 대부분이 북한 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쪽에 타고 있던 간부들은 생존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보고 계세요? 부분도 예. 물론 좀 확인은 해봐야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뭐 완벽하게 뭐 간부들만 따로 타고 주민들이 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 열차는 모르죠. 왜냐하면 특별 편성이 됐다면 지금 보도 자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보도는 이제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제 견인을 하다가 뒷부분이 끊어졌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기관차와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귀빈석은 남아 있고 나머지 3량이 탈선해서 이제 추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거죠. 그 과거에도 그렇다면 이게 뭐 북한에서 열차 사고가 실제로 났었던 적도 있었을까요? 많아요. 아, 많습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는 98년에도 사고가 났고 왜냐하면 예. 98년에 수백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그 당시 그 사고 처리 시신 수습을 했던 분이 한국에 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건 확인이 됐죠. 예, 예. 그리고 98년 이후에도 수차례 사고가 나서 수십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철도라고 하는 게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네. 또 철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철도 사고는 아주 빈번하죠.
예, 그렇군요. 자, 북한 매체는 물론이고 이 미국의 소리나 NK 뉴스 등 뭐 북한 전문외신 매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관련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자, 우리 정부도 사실 확인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최근 이 인민회의에서 전력난 해결이나 뭐 열차 수송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좀 신빙성이 더해지는 느낌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고가 난 시점이 보도에 따르면 25일이거든요. 그럼 26일부터 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사고를 보고를 받았을 거고 예. 이제 그 언급을 했고. 근데 이제 통상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전력이에요. 전력, 석탄, 금속, 화학 이 네 개를 강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석탄은 북한에서 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터빈이나 이런 게 수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터빈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석탄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력 현대화를 하려면은 대부분 다 대북 제재에 그 위반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력으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사실이 지금 어쨌든 확실하게 북한이 이렇게 알리지 않고 있는 거는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제 뭐 과거에는 뭐 알렸는데 뭐 이번만 그러는 겁니까? 과거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북한 주민들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철도 노후화, 그러니까 산업 현대화 이런 데 쓸 돈을 다 핵과 미사일의 개발 주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네. 났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바로 이제 주민 반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는 뭐 알려진 게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그럼 당시에는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뭐 상황이 있었던 걸까요? 용천역 폭발 사고 같은 경우죠. 예. 그 경우는 이제 수백 명 이상, 우리도 보도가 됐고 네. 북한 내부에서 보도를 했어요. 예. 워낙 큰 사고였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모금 운동을 했고 북한 내에서도 모두 알리고 비상 태세로 전환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숨길 수 없을 때는 알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규모 철도 사고뿐만이 아니라 대형 재난 같은 경우도 모두 숨깁니다. 아니면 축소하거나.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또 푸틴 대통령까지 예방을 했거든요. 자, 푸틴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외교수장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중하반기에 이제 서방의 지원으로 전해를 정비해서 대공세를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오히려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러시아가 지쳤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탄약이나 미사일이 풍부하거든요. 그걸 누가 줬느냐? 북한이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그 북한이 없으면 지금 전쟁 수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방어선이 뚫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선희 외상이 왔으니까 이건 여긴 온갖 환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북한이 신무기를 생산하면 바로 러시아로 보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뭐 북한이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그만큼 시급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환대를 해도 러시아로서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죠. 만난 면담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요런 이제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근데 민감한 분야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더라고요.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 예. 이 지난해 12월 북한하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군사 협력이죠. 지금 이제 양측 간의 협력의 핵심은 군사 협력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 군사 기술과 비료, 에너지, 식량 이런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준 건 많은데 식량, 에너지 이런 건 좀 받았는데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미국 29나 S-400 같은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전략무기 기술 이런 것들인데 예. 그걸 러시아가 주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예. 분야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최선희 외무상이랑 푸틴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 조춘용이라는 이제 인물도 함께 예. 했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 보면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올라서 여행이 금지된 인물인데 이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이 부분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조춘용이 군수 담당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대한 포탄 공급의 총 책임자가 조춘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만 봐도 이번에 이제 왜 갔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뭐 푸틴 대통령 본인도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체포명령이 내린 상황이니까요. 예. 뭐 특이한 그림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번에 이제 그 크렘린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러시아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은 이제 유엔 제재 대상이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국제 왕따죠.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어도 전과 10범이 11범이 되는 거니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따라서 올해도 북한과 러시아의 정말 위험한 브로맨스 그건 더 가속화될 거예요. 예. 자, 관련해서 또 미 국무부가 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좀 러시아에 좀 강경하게 발언이나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양측이 협력을 하면 일단 유럽 안보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빨리 러시아를 지치게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데 오히려 러시아가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큰 건 뭐냐면 우리 코가 석자거든요. 왜냐하면 유럽도 중요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뭘 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지금 북한의 항공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주력이 미그 29인데 한 30여기 되는데 물론 구형이죠. 그러나 그나마 첨단 전력인데 그게 이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한 10여 기밖에 운용이 안 돼요. 동류 전환이라고 그래서 이제 있는 부품 뜯어놨으니까. 근데 러시아는 미그 29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이제 퇴역시키고 있거든요. 그 기체만 줘도 우리 손 위협이 되는 거고 S-400 방공망 같은 걸 주게 되면은 우리 F-15 같은 경우도 위협이 되거든요. F-35도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강력하게 양측이 선을 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죠. 군사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그런 북한에게 무엇을 주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높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걸 러시아가 주기 힘들거든요. 핵이나 ICBM 기술 이런 건 원래 안 줘요. 네. 준 사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만일에 부품이나 이런 걸 줬다가 추락하거나 잔해가 수거되면 러시아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나 비료, 에너지 이런 거는 주는 것 같은데 이 군사 기술을 주는 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해서 뭔가 줘야 되는데 네. 가장 돈이 안 들고 상징적인 서비스가 푸틴의 방북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방북 가능성은 거의 뭐 100%라고 볼 수가 있고 빠르면 상반기. 물론 푸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예. 그건 해보나 마나거든요. 해보나 마나 한 7, 80%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절박한 문제를 북한이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상반기 방북 가능성도 그러니까 날짜만 문제지 방북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고 상반기 방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푸틴의 방북이 북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일단 대내외적인 북한은 이제 신냉전 외교를 하거든요.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이제 교착되니까 네. 과거에 냉전기 우방들, 중국, 러시아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북한 신냉전 이제 기시다 총리한테 각하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예. 그다음에 최근 미국을 자극 안 해요. 그 북한 신문 보면 미국을 자극하는 표를 모자이크 처리해놨거든요. 이건 속셈이 있을 때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이미 교전 중인 국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냉전에 탄력을 받는 거죠. 중국, 러시아 협력 강화하고 일본, 그러니까 통일, 통미, 봉남 전략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러시아가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북한하고 밀착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치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러시아가 워낙 급해서 그렇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한테 받을 게 없거든요. 노동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러시아 민족주의,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하나는 경제 발전입니다. 어차피 유럽은 못 나가니까 푸틴 대통령 신동방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태평양으로. 그게 시베리아 극동 개발이거든요. 그럼 시베리아 극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들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철도도 연결하고 북한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그 클라이언트 고객은 우리거든요. 철도 연결도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급하니까 북한과 손을 잡지만 북한의 효용 가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할 수 있거든요. 선을 넘으면. 북한이 제공하는 건 탄약이지만 우리 K9이나 흑표나 첨단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가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목적이죠. 장기적인 보석, 단기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그럼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이제 북한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이제 대잠 쪽인데 북한은 해군력이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최근에 1,500톤급 낮은급이나 예. 압록급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 한 포가 뒤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동 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김군옥함이라고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 40년 50년 된 거거든요. 정말 물속에 들어가면 못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군 합동훈련 한국군만 해도 압도적인데 한미 일까지 협력을 한다면 북한에 대해 북한은 사실 대응할 수단이 없죠. 예. 나아가서 오늘 이 한미일 북핵 대표가 서울에서 정례 회동을 갖지 않습니까? 자,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가 퇴임한 후에 이제 미 대북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바뀌어서 참여하게 되는 건데 오늘 회의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도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사용해서 초토화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네. 자기들을 건드리면. 근데 이미 건드리게 만들어놨어요. NLL을 부정했거든요. NLL을 부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 NCG, 전략무기 전쟁 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고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거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지켜보겠고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성임연구위원과 저희는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